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육 패스의 최한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왜 이렇게 칩니까?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자, 오늘부터 할 강의는 지금 저희가 나온 이 지오미 책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이 책을 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강의냐? 이 강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필기할 내용이나 암기할 내용은 없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기할 내용을 상기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각장애부터 시작할 겁니다. 시각장애부터. 자,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안진형 특성 및 지도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장애 지도 방법, 그래서 뭐 시각, 청각, 촉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력, 시야, 검사 방법, 그리고 보행에서 방향 정의와 이동에 관해서 문제가 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했어야 될까?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늘 이렇게 정리된 소위 말해서 이론서만 보지 말고 강령서도 봐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론서만 봐서는 단순히 지식 전달밖에 안 돼요. 이 지식을 다 외우면 관계없는데 사람인지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봐줘요.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거는 계속 있어요. 왜? 내 스키마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별로 시험엔 그렇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했냐면 강령서를 읽으라고 하죠. 자, 강령서를 읽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은 줄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줄글이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줄글은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 줄글을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시험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3기로 나눠줄 수 있죠.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선택형과 서답형 문제가 같이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선택형 문제, 그 다음 현재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서답형 문제가 나와요. 자, 2008년 이전 선택형 서답형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지식을 묻는 거였어요. 단순히 빈칸, 땡땡,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였고, 2008년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선택형 문제일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수능처럼 질문을 다 줬어요. 다 주고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 단순히 암기보다는 뭐 추리, 예상까지 되는 건데, 이번부터 문제를 보면 물론 암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대신 특히 어떤 부분에서 더 발전이 됐냐면 그 이유를 써라. 이런 문제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청각장애 문제 중에 그런 문제를 했었죠. 1000Hz를 2번 검사하는 사람 아예 얘기해줬어요. 원래는 1000Hz를 2번 검사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1000Hz를 2번 검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강론서를 보지 않고 단순히 소위 말해서 이론서를 한다고 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번 보다 보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찾을 수 있지만, 근데 강론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2번 검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번 검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듯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다고 물어보면 뭐 시험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통찰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통섭 같은 경우는 뭐 수학과 영어를 합쳐서 공부하는 게 통섭이라고 하면, 통찰 같은 거는 한마디로 넓게 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죠. 교육학의 스켈러에 있는 통찰 이론인 것처럼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강론서 읽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자 선생님들 잘 모르겠지만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협지 같은 걸 읽었을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협지나 아니면 뭐 기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면 딱 벽에 막힌 게 들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하면 딱 벽에 막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벽을 뚫으면 소위 말해서 시험 합격하는 거고, 못 뚫으면 그냥 계속 뭐 커트라인에서 0.5점, 1점에 떨어졌다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벽을 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본인 노력과 플러스 뭐가 있으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말해서 뭐 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서 얻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해서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뭐 낙설하고 시각적인 문제부터 보죠. 바로. 자, 시각적인 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와 김태호 선생님께서 만들고 저희 회사분들이 여러 교정을 봤는데 오탈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알려주세요. 내년에 고칠게요. 네. 자, 1번. 네. 1번 보면 뭐 기흥, 니은 답은 뭐 그냥 방수와 슐랭가인데요. 이걸 문제를 왜 냈냐고 하면 작년 문제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예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예컨대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그거 뭐였죠? 가성비대, 가오시문 이렇게 단어를 물어봤잖아요. 그런 가는 것처럼 시각장애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냈고요. 자, 방수, 슐랭가이 나왔는데 자, 방수하면 떠오르는 안진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녹내장이죠, 녹내장. 자, 그럼 녹내장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 내가 생각해보는 게. 자, 그러면 방수, 슐랭가 왜 들었냐? 자, 그러면 방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죠. 자, 방수 같은 경우. 자,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영양 공급이고 두 번째가 일정한 반환 유지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순위의 걸 보면, 순위 메모를 보면 뭐 슐랭가하고 방수가 나오는데 일단 방수가 배출이 안 되면 생기는 안진환은 아까 녹내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녹내장 치료만 보면 이 방수를 어떻게 배출시키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또 다르겠죠. 자, 그래서 뭐 방수, 녹내장 교육적 조치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뭐 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더라. 그리고 뭐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방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수와 관련되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자,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라고. 자, 눈의 구조물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안 부속체, 뭐 안 내용물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내용물은 금방 말했던 방수와 여기 보이는 수정체, 그다음에 초다체가 있는데요. 일단 방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배출이 안 됩니다. 배출이 안 돼서 치료 쪽으로 보면 이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약을 먹는 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어요? 구멍을 뚫어야 이런데 구멍을 뚫어줘요. 물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 대신 약을 먹는다. 왜? 방수 때문에. 이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각막 부분에 관련된 안진환, 그다음 여기 뒤쪽에 망막 부분이죠. 망막 부분에 관련된 안진환들이 꽤 나옵니다. 자, 각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원추각막 이런 게 언급이 됐고요. 수정체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있죠. 백내장. 얘가 폰 딱 되는 경우. 백내장. 그리고 망막 같은 경우도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미수가 망막증, 뭐 망막색소 변성, 당뇨성 망막증, 황반 변성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자, 그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묻는 문제입니다. 환경화학법 중에 그림과 같은 거 찾으면 돼요. 자, 기억에 들어갈 건 둘레화학법, 미연에 들어갈 건 수직횡단화학법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자주 나왔냐면 그 위쪽에 있는 친숙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친숙화 과정 안에 있는 지표, 단서, 번호체계, 측정, 나칭, 방위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을 파악하는 방위 정의 활동이 시험에 늘 출제되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출제가 됐냐면요. 지표가 뭐냐, 단서가 뭐냐, 번호체계가 뭐냐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외워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근데 단순히 이것보다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이제 제가 문제를 좀 생각했던 게 지금 보고 있는 환경파악법 방법인 둘레파악법과 수직횡단파악법입니다. 이거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3번 볼게요. 3번의 답은 I 속터, 그리고 다음 답은 대명법. 기획은 I 속터, 니은은 대명법입니다. 자, I 속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강론서는 다 나와 있어요. 강론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자, 시야 검사를 할 때, 시야가 보이는 부분을 표시하는 게 아이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론서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이론서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시야 검사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답이 아이쇼터입니다. 이게 아이쇼터고요. 그 다음 시야 측정법 답이 이유는 대면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면법을 쓴 이유는요. 2007년에 보면 탄젠트 스프링 검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탄젠트 스프링 검사를 쓰면 뭔데? 쓰면 어떤 걸 알 수 있는데? 또 시야 검사잖아요. 중심 시야 검사. 그러니까 뭐 거기 정보를 통해서 얘는 중심 시야가 안 좋다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시야 검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주변 시야, 두 번째가 중심 시야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 핫한 책 정인욱 복지재단에서 나온 시각장애 보행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뭐 위에 나와도 탄젠트 스크린을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뭘 강조해놨냐면 주변 시야에는 대면법을 써놨어요. 대면법. 지금 나와 있는 대면법. 이 대면법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장점. 말 그대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눈을 보면서 시야를 측정하는 걸 다시 말해서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사, 소위 말해서 시야 안과 비전문자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이 정도. 정확하지 않다.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중심시야에서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중심시야도 쭉 다 나와 있어요. 쭉 다 나와 있는데 뭐가 있냐? 시계 보기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계 보기 검사. 자, 이 시계 보기 검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에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각도 확대법, 얘는 확대할 자료를 읽어드린 후 확대하여 필름, 슬라이드 등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방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06년 중등 문제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2006년 중등 문제 또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빈칸 뚫어놓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거고,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 크기 확대법, 상대적 거리 확대법, 각도 확대법, 투사 확대법.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도해시를 점자로 찍는 걸 문제를 냈죠. 이건 뭐냐면요. 자, 단순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점자 찍으면 됩니다. 점자 찍는데 왜 하필 도해시이냐? 자, 도해시를 쓰려면 붙임표, 하이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2006년의 문제를 보면 점자 명칭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명칭이 나오면요.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때 시험 칠 거라는 분들이 참 많으시겠죠. 아니면 그래요. 자, 그때 문제 정답이 뭐냐면 얘를 쓰라는 거였어요.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은 좌상 쓰는 게 문제였어요. 2006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해시를 찍어야 되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자 문제를 쭉 보다 보면 중등 같은 경우 2008년까지 초등, 중등 2008년까지마다 퐁당퐁당 이렇게 나왔어요. 퐁당퐁당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는 수학, 하나는 점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초등은 또한 퐁당퐁당 나왔고 그리고 시험 바뀌고 나서 계속 나왔어요. 주시부터 계속 나왔어요. 따라서 점자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를 보면 문제가 뭘 할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점자 명칭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점자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문법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 기호 쓰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 확률이 높으냐면 이제 약자 중에서 안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그리하여 이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7개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좌상 일정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자, 다음 6번 볼게요. 6번. 지팡인데, 뭐, 지팡이 늘 나옵니다. 또 시험에. 늘 나와요. 언제 늘 나왔냐면, 선택형 문제 때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 때 예를 들어서 터치 앤 드래그를 설명해 놓고, 정답은 촉탁후 밀기법,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점 촉탁 변형, 기본적으로 이 3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인호 국제재단 나온 책은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3개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3개가 뭐냐면 촉탁후 밀기법, 터치 앤 드래그, 촉탁후 밀기법, 터치 앤 드래그고, 그다음에 지면 접촉 유지법, 그다음에 촉탁후 긋기법, 이렇게 3가지는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촉탁후 밀기법과 지면 접촉 유지법이고요. 니은은 대각선법입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거 외울 때 뭐 한글로 잘 안 외우잖아요. 제 머리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잘 안 외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점 촉탁 변형을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지면 접촉 유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면 접촉 유지법. 말 그대로 지면 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땅에 지팡이 케인 끝의 땅에서 찍혀서 그 궤도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면 접촉 유지법이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촉탁후 밀기법입니다. 촉탁후 밀기법. 촉탁후 밀기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찍어요. 그럼 밀어요. 그럼 어떻게 나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밀어서 대풍 뭐 이렇게 밀었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더 편해요. 옆으로 미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하나 남아있는 게 촉탁 긋기법이죠. 촉탁 긋기법. 촉탁 긋기법은 말 그대로 촉탁후 그어요. 어디까지? 내가 필요한 것까지, 선까지 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오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죠. 이미죠. 우리가 찾는 연석이라든지 표시선 같은 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법. 대각선법은 어디다 쓰죠? 실내에서 쓰는 방법이죠. 실내에서. 자, 실내에서 쓰는 방법.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뭐 예전 문제를 보면 뭐 그런 건 많잖아요. 뭐 몇 센치를 가져야 된다, 뭐 손은 어떤 모양인가. 물론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 쓰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나왔던 시각장애 문제와 참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 답을 보면 기획은 시각기술이고요. 니은은 주사학입니다. 주사학이. 영어로 하면 스캐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답은 이런데 뭐가 또 문제냐면요. 자, 지금 시각기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추적하기, 출시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올해 물었던 문제 중에서 저희 패스트책에서는 중심 왜곡이라고 답이 적힌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중등 전공 A 9번 문제입니다. 중등 전공 A 기입형 9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뭐 미술 수업 장면에서 교사 학생 간의 대화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특수교사가 학생 A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각 활용 기술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중심에 보기가 맞아요. 왜 결혼을 하면 정의로 국제대전 책에 나와 있는 중심의 보기 파트를 보면 딱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딱 이 설명이. 그래서 빼도 봐도 못하고 중심의 보기인데 옛날 책들, 그러니까 정의로 책 말고 박수현 선생님 책이나 이만수 선생님 책 또는 뭐 이혜균 선생님 책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위치 찾기라는 게 있어요. 위치 찾기라는 게 있거든요. 위치 찾기. 근데 이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치 찾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책이나 이렇게 칠판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데 이때 활용되는 기술도 중심의 보기가 들어가요. 중심의 보기가 들어가는데 근데 왜 답이 왜 중심의 보기밖에 안 되냐고 하면 일단
정의는 복지재산에 나온 책에 보면 이런 데가 있거든요. 시각 활용 기술 훈련에서 1. 중심 시력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 기술, 그리고 2. 주변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 기술 이렇게 해서 1에는 중심 왜보기, 2에는 추시, 추적, 주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중심 시야를 상실했을 때 보는 건 중심 왜보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혜규 선생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리 시력에 필요한 시각 기술에서 고시, 위치 찾기, 주사, 추적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위치 찾기 읽어보면 가장 선명한 시야로부터 대상에 나타나는 부위로 대상물을 찾는다 하고 대상에 나타나는 부위 가로에서 중심의 왜보기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따라서 두 개 완전 틀린 내용은 아닌데요. 완전 틀린 내용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내신 교수님께서 이 위치 찾기를 고려 안 하시고 본인이 접한 핫한 책에서 문제를 내서 중심의 보기밖에 로 생각했기 때문에 답은 중심의 보기라고 생각해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왜? 낸 사람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중심의 보기밖에 안 될 것 같네요. 네, 여튼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자, 8번 정답은 사운드 섀도우입니다. 사운드 섀도우. 자, 내용을 읽어보면 말 그대로 뭐 반향음을 알고 하는 걸 사운드 섀도우라고 하는데 이걸 왜 냈냐고 하면 아까 말했던 정의는 복지재단 책 청각기술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한번 이 정도는 봐주셨으면 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넘어가면 9번 넘어서 9번에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리버스 마운과 프리스넬 프리즘이죠. 그렇죠? 자, 리버스 마운과 프리스넬 프리즘인데 이것 또한 주변 시야 상실했을 때 쓰는 건데요. 책마다 조금씩 표현이 틀린데 이런 표현이 돼 있죠. 리버스 만환경 쉽게 말해서 뭐냐? 어안렌즈라고 말합니다. 어안렌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돼 있죠. 기역은 물체를 축소시켜 시야를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아파트 환경물에 부착되어 외부 관찰용 렌즈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집에서 밖에 볼 때 생각하면 잘 보진 않지만 사람 있는지 없는지 넓게 보잖아요. 이게 어안렌즈고 왜 어안렌즈를 하냐면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봐요, 세상을. 그래서 어안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어안렌즈. 걔네들은 잘 보는 것보다 넓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왜? 눈이 어딨죠?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 봐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넓게 봐야죠. 그래서 어안렌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프레지넬 프리즘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막대기인데 굴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면 반매 학생들에게는 리버스 만환경보다 프레지넬 프리즘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또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는 복지들 3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 보면 확대경에 관한 내용인데 기획은 작업거리, 얘는 초점거리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을 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건 이 책이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이혜균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확실히 구분해 준 건 이 책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더 봐야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확대경 사용 시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렌즈 지름, 확대 배율, 그리고 눈과 렌즈 사이의 거리인데요. 자, 렌즈 비율에서 보면 지름이 커지면 시야도 커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과학 수업에 썼던 현미경생에 가시면 그럴 거예요. 좀 더 컸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그리고 확대 배율이 커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조그만 거 더 크게 보니까 옆에 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눈과 렌즈 사이 거리입니다. 자, 눈이 가까워질수록 시야가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에 맨날 그렇게 물어봐요. 눈과 렌즈 사이 거리는 배율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시야에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시야에만. 따라서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자, 서술형 문제는 답이 아예 줄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을 굳이 언급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떤 걸 봐야 되는 건 정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온 게 청각자료, 녹음도서 같은 게 나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얘기했죠. 청각, 시각, 청각, 촉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그 문제가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녹음도서를 만들 때 주의할 점. 그런 것들. 그리고 지도나 표 그래프를 촉각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그거죠. 직접 눈 감고 만져봐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것 또한 정작 문법 문제인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어과를 몰라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돌침표 쓰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시험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자주 나오냐? 늘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자, 학생 시야를 주든지 아니면 시력표를 줘요. 그리고 애가 어느 수준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0.6이다, 0.4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답에 써야 될 1m 거리에서도 0.1CP를 읽을 수 없다면 분명히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리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험은 내가 단순히 관광이 뭔지 안전지수가 뭔지 이걸 아는 것보다 안전지수를 빌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봤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아까 앞에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보행훈련에서 방향정의가 나왔죠. 자, 보행훈련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향정의, 그 다음에 이동 기술인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제 보행훈련에서 방향정의를 물어봤잖아요. 자, 방향정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인지과정이 있죠. 인지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뭐 지각, 분석, 선별, 계획, 실행 이런 게 있는데 2008년 이전 문제에서는 이것도 쓰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뭔지, 실행이 뭔지 쓰는 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1, 2, 3, 4, 5단계가 유동적이다, 순환적이다 걸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늘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방향정의의 기본 요소, 아까 말했던 뭐 지표가 뭔지 단서가 뭔지인데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지표와 단서의 차이점을 늘 물어봐요. 2번 이상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이제 시각기술, 시기능, 시효율, 시지각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게. 자, 시각기술은 아까 언급했고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시효율과 시지각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읽어보면. 그래서 꼭 알아들어보면 된 거고요. 자, 시효율 같은 경우는 여기가 관련된 게 뭐냐면 폰의 시효율을 높이기 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어떤 게 기억나셔야 되냐면 이런 육면체 모양이 나오는 사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파는 더 확대돼가지고요. 박수리 선생님 책 8월 때 나온 3판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사파가 또 있어요. 그거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지각이 있죠. 시지각. 자, 시효율과 시지각.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효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4명이 있어요. 근거리를 가야 돼요. 버스 타는 게 나을까요? 택시 타는 게 나을까요? 택시 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효율이라고 쓰면 시효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지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드라마에 예쁜 백이 나왔다. 남자는 그 백을 보고 예쁘다 끝나요. 근데 여자는 그 백이 어디 제품이고 얼마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백에 대해서. 여자는 지각하는 거. 그래서 시효율과 시지각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6번이 있는데 여기도 또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점 촉탁법 아까 언급했습니다. 변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점 촉탁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고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점 촉탁법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로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보행훈련의 방향 정의 말고 이동 기술에 들어가겠죠. 자, 이동 기술에 보면 자기보호법, 그리고 트레이닝, 신체 정렬법, 그리고 안내법, 그리고 안내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물어봤던 게 안내견이나 이점 촉탁법인데, 일단 이거는 뭐 위에 보도록 하면 되고, 여기서 제가 좀 더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체 정렬법이에요. 신체 정렬법. 근데 신체 정렬법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왜 말이 많냐면 박수일 선생님 책 2파과 정의는 복지재단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수직 정렬과 수평 정렬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고 또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2판에서 그렇으니까 3판에 바뀌었냐 확인해 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수직 정렬, 수평 정렬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더라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난리 나요. 이제 내용이 틀려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안내경 보행을 보면 일단 이것 또한 시험에 자주 나와서 2번,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안내경 장점, 단점 이런 걸 물어봤고, 2008년 이전에는 어떤 걸 쓰려고 했냐면 직접으로 불복종한다 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늘 나왔던 게 안내경을 쓰면 방향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방향 정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아까 말했듯이 안진환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교육 정책을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아까 1번 문제 풀 때 제가 말했죠. 망막 부분에 내용이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홍반 변성이 있습니다. 홍반 변성. 자, 홍반 변성은 뭐 다 아시다고 믿고, 여기서 제가 뭘 원했냐면요. 자, 정의는 복지재단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글레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책에서는 눈부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부심이 영어로 글레어죠. 찾아보시면 글레어예요. 글레어예요. 글레어입니다. 네. 일단 눈부심, 그럼 눈부심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대부분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눈부심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눈부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찾아보면 적게는 3가지 이유, 많게는 7가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일단 7가지 이유를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눈부심, 휘도가 높은 광원을 볼 때, 휘도는 강릉에서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특정 면적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나오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합니다. 휘도라고. 그리고 광원은 말 그대로 빛이 나오는 점을 광원이라고 하는데, 휘도가 높은 광원을 볼 때,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볼 때 그렇게 되겠죠. 눈부심 나죠. 그리고 2번 반사면이나 광택이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3번 휘도 차이가 심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시자에서도 휘도 차이가 나면 눈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수능이 안 될 때, 암수능이든 뭐 명수능이든 안 될 때. 그리고 5번 망망에 들어오는 빛이 많을 때. 그리고 6번 광원을 오랫동안 주시할 때. 7번 시선 부분에 노출된 광원이 있을 때가 있는데, 다 몰라도 되는데요. 뭐 정도 기억해 두시냐면 반사면이나 광택이 있을 때, 그리고 수능이 안 될 때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이것은 교육적 조치에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무공책증이나 백색증이 있는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눈부심이 생겨요. 왜? 빛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눈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5번이겠죠. 이거는 망망에 들어오는 빛이 많을 때. 그러니까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그렇겠죠? 이런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수능이 아니면 수능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망망에 들어오는 빛이 많을 때는 빛을 줄여주고, 그리고 뭐 휘도가 광원을 보지 못하게 하든지, 뭐 차양을 좀 두거나, 아니면 쌍꺼풀 섞이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그런 눈부심에 대한 걸 한번 보라고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까지 봤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논술형이 있습니다. 논술형 아니 120페이지 죄송해요. 120페이지 보면 논술형 시각장애 문제가 있어요. 논술형 시각장애 문제. 자, 논술형 시각장애 문제가 있는데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에 나오는 게 처음 본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어디 나오냐면요. 박수리 선생님 3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망막색소 변성의 한 가지 유형으로 해서 레벨 3청소 흑내장이라고요. 나와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지금 박수리 선생님이 2판에서 3판으로 개정할 때 어떤 내용들이 추가된 내용이 꽤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1판에서 2판으로 올 때 삭제됐던 내용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1판 내용 근데 지금 보면 1판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삭제됐던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왔어요. 일반적인 내용, 이만수 선생님 책에 나온 같이 공통된 내용이 같이 나왔지 1판에 만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온 내용은 따로 안 나왔는데 그래도 몰라서 한번 내봤고요. 자,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레벨 3청소 흑내장의 내용이고요. 이것보다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답입니다. 답. 망원경 훈련식 고려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위한 공학 비리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이거예요. 망원경은 확대기도 늘 나왔죠. 플랫베드, 이렇게 손잡이형, 차이점, 장점 등등에서 물어봤는데 망원경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따라서 망원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봤거든요. 일단 기운, 미운이 뭔지는 일단은 아시면 좋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 다의 망원경 훈련식 고려사항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 안 나왔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해 드릴 게 있습니다. 뭘 언급해 드리냐면 지금 현재 8, 9월 달에 새 강론들이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이 뭐냐면 이 책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거 들었냐면 8월 달까지 나온 강론의 내용을 낼 수가 있대요. 근데 8, 9월 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장 급한 선생님들은 사서 보시죠. 사서 보시는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샀으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달라지는 거 보면 되는데 시각장애 책, 그러니까 박수리 선생님 책에서 뭐가 눈에 확 띄는 게 있냐면 점자지도 부분에서 점자지도 실제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가 있거든요. 2판에서 3판 넘을 때. 근데 그 부분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냐면 뭐냐면 점자지도 실제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 단어 안에 접근법이 있거든요. 점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접근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접근법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소 접근법, 음소 단어 접근법, 단어 접근법 이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지도로 해서 개별화 의미 중심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견 단어 접근법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한데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 파트는 한번 봤습니다. 자, 시각장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뭘 봐야 되냐면 안진한 특성 및 지도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장애 지도 방법, 시각 청각 촉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력, 시약 검사 방법, 그 다음에 보행, 방향, 정의, 이동 이 부분을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시각장애는 그렇게 틀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시각 청각은 그렇게 바뀔 내용이 없거든요. 바뀔 내용이 없어서 지금 보시는 것만 잘 봐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수업을 그만하고 다음 시간 청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